예, 반갑습니다. 지금 제1세션 사회를 맡게 된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소장 맡고 있는 김종필입니다. 1세션의 큰 주제는요, 한반도 시민의 개념과 민주 시민 교육의 논의, 이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반도 시민이라는 개념이 조금 아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이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우리가 통일 담론이나 혹은 앞으로 이 북한 이탈 주민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이걸 많이 설명을 해왔고, 또 지금 이분들 철학자분들을 하나의 민족 구성원인 것은 맞지만 남한 사회에서 이 시민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굉장히 큰 쟁점이 되고, 또 이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외동포들이나 이런 분들은 앞으로 이후 통일이 되었을 때 어떤 사회적이고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되는가, 우리 사회의 굉장히 큰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 큰 타이틀도 있듯이 어쩌면 미리 다가온 통일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속에 미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즉 탈북민들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말하자면 남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같은 동등한 법적 사회적 존재로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앞당겨서 미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되고, 지금 바로 이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이야말로 바로 미래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민이라는 개념으로 아마 이렇게 새롭게 접근을 하는 시도가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파장을 던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두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한반도 시민론, 민족과 시민의 필연적 조우라고 하는 주제로 선우현 청주교대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고요. 두 번째 주제는 한반도 민주시민 교육론 실험, 한국, 독일, 프랑스 공화국의 학교 민주시민 교육의 비교를 바탕으로 해서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의 김원태 오일석 두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예정된 시간이 50분인데요.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고 해서 한 25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 조금 더 시간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늦으면 곤란하니까, 또 점심시간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11시 조금 넘어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발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선우현 교수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대 윤리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는 선우현입니다. 한반도 시민이라는 새로운 어떤 개념, 이제 한 가지 정말 제가 고마움을 좀 표하고 싶은 거는, 요걸 기획하고 이제 주관하는 분들께서 정말 한반도 시민이라는 기가 막힌 용어를 좀 저한테 제시해 주셔가지고 그걸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이번에 조금 이제 노력해 봤습니다. 일단 출발은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불고 있는 민족이라든가 민족주의라든가 뭐 민족적 동질성이라든가 이런 용어라든가 개념에 대해서 또는 이념에 대해서 대단히 어떤 부정적인 어떤 거부라고 할까, 뭐 거부감이라든가 또는 어떤 회의, 심지어는 어떤 두려움 같은 것까지 느껴질 정도로 반민족주의적인 어떤 정서라고 할까, 흐름, 아주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 한국 사회뿐 아니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지금 반민족주의적 흐름이 지금 마치 대세인 것처럼 어떤 민족의 해체, 민족주의 이념의 어떤 몰락. 물론 이제 이거는 뭐 다문화주의라든가 세계 시민주의라든가 또는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흐름 뭐 이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어떤 반민족주의적 흐름이 좀 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는 있겠죠. 어쨌거나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도 반민족주의적인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 있다. 더불어서 그 우리 한반도에서는 통일이라는 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민족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적, 거부적 어떤 인식과 더불어서 그 통일에 대해서도 다분히 어떤 비관적인, 회의론적인 시각이 상당히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결국 그 통합이라는 거는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이질적인 어떤 정치 체제를 하나의 어떤 단일적인 국가 형태로 통합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아마 대단히 어떤 그 어려움이 아마 많을 거다. 예를 든다면 그 아무리 통일이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그 통일의 민족 통일, 민족주의에 기반한 통일이 될 때 마치 그 민족 통일은 민족 통일 지상주의 담론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농후하고요. 마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민족 통일만 이루면 그것이 최고선인 것처럼 이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극단적인 예가 지금도 아마 그 노선을 포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가령 이제 북한 체제 입장에서 그 민족 통일 어떤 지상주의 그런 입장에서 무력적 방식을 동원할 수도 있죠. 이른바 민족 해방 전쟁을 통해서 민족 통일을 이룰 수도 있죠. 이거는 당연히 어떤 민주주의 어떤 근본 원칙 다 훼손하면서 어떤 전쟁이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어쨌거나 이제 이루는 건데 과연 이런 통일이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규범적인 어떤 타당성도 없고 현실적으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통일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뭐 또 하나 될 수 있는 극단적인 예가 남북한이 지금 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뭐 정치 경제, 뭐 재래식 무기에 국한하면 군사적 차원에서도 남한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죠. 그러면 결국 남북한이 어떤 통합을 이루는 과정은 현실적으로 남한식의 어떤 자본주의 체제 일방적으로 흡수 통합되는 방식이 굉장히 유력할 것이다. 근데 이게 북한 입장에서 수용하겠습니까? 아주 격렬하게 거부하고 저항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무력적인 어떤 분쟁이라든가 갈등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의미에서 민족 통일은 오히려 남북한 간의 어떤 대결과 그 어떤 분단 구도를 더 고착화, 항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적, 거부적, 부정적 시선 그리고 통일에 대한 어떤 회의적, 비관적 시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민족 통일 자체가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입에 그 올리는 순간 마치 어떤 뭐 폐쇄적 차별, 배타성 또는 뭐 어떤 패권주의, 뭐 전체주의, 국가주의 이런 것들을 연상시킬 정도로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어떤 정서가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최근에 우리 철학 쪽에서도 이제 정치 사회 철학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민족주의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표출하면서 오히려 민족이라든가 민족주의를 와해 또는 뭐 탈각 또는 해체하려는 시도도 사실 종종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왜 이렇게 민족주의, 반민족주의적 어떤 흐름이 팽배, 만연해 있을까? 이제 요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뭐 상식화돼 있죠.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 유럽에서 어떤 그 근대에 그 민족을 단위로 하는 어떤 근대 국민국가가 등장했을 때, 특히 그 근대 민족국가, 국민국가가 등장하면서 중요한 이제 두 과제가 있죠. 이른바 이제 근대화라든가 산업화. 그래서 실제로 유럽의 제국들은 이런 그 근대 민족 국가에 의해서 추동된 어떤 근대화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 결국 오늘날 역사의 주도권을 유럽이 갖고 있죠. 근데 이 민족 국가가 산업화라든가 이제 근대화를 통해서 비약적 발전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타 인종이라든가 타 종족, 타 민족 국가를 침탈하고 제국주의 어떤 식민화를 강행하는 등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악행이라든가 폐해가 만만치 않았었죠.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든가 민족주의를 이념적 기반으로 삼았던 민족 국가가 근대 국민 국가가 저질렀던 어떤 폐해라는 것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극단적인 예가 뭐 20세기에도 2차 세계 대전 때 어떤 그 독일 민족주의에 의해서 600만의 유태인이 학살되는 인종 학살 그런 문제까지 이제 이어졌던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근대 국민국가, 민족국가가 이제 그런 근대화 산업화를 추동하는 과정에서 자국민들을 동원하는 거죠. 민족주의 이념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어떤 자기가 속해 있는 민족국가에 대한 헌신, 뭐 충성, 애국심, 기꺼이 뭐 징병제대에 응하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거죠. 세금도 다 내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지만 동시에 이런 어떤 국가 정책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저항할 때는 강력한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탄압하고 배제하는 이런 어떤 국가주의적 전체주의적 어떤 탄압상도 어떤 개인의 인권유린 민주주의 어떤 후퇴 이런 것도 우리는 여실히 목도했었죠. 결국 종합적으로 이제 그 민족주의라는 것이 나름의 어떤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기여한 바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폐해라든가 이제 부정적인 측면, 위험한 측면이 드러나면서 유럽에서는 적어도 이제 민족주의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 거부적 어떤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한반도까지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것도 사실 이론적 경험적 차원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타당한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 저도 지금 교대에 있지만 우리 교대에서는 다문화 교육이라든가 다문화 가정, 다문화주의가 규범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어떤 그 이념인 것처럼 좀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지금 수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안착되고 있다 보니까 다문화주의라는 것은 어떤 차이에 대한 존중, 다양성의 어떤 인정, 소수자의 어떤 그 인권이라든가 권리 보호, 보장 굉장히 아름답죠. 거기에 대해서 민족주의는 어떤 그 민족적 동질성에 바탕한 어떤 그 집단적 어떤 행태를 통해서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추방하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 결과를 지금 낳고 있는 친구도 있다 보니까 단순화시켜서 민족주의랑 다문화주의 비교하면은 다문화주의가 도덕적 차원에서 압도적으로 위에 있고 마치 민족주의는 다양성도 존중하지 않고 소수자도 어떤 인권 유린하는 것 같고 이런 식의 부정적 인식이 대한민국도 이제 지금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세계 시민주의적 어떤 이런 전 지구적인 흐름과 맞물려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민족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인식, 위험한 측면을 보다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일단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이념이든지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이념이라든가 원리라든가 이 제도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어떻게 제도화시키느냐에 따라 사실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우민 정치라든가 어떤 그 중우 정치 뭐 더 이상 뭐 깊이 있게 얘기하지 않겠는데 알겠죠. 마찬가지로 민족주의라는 것도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차원 두 가지가 분명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럽뿐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도 민족주의에 대해서 대단히 어떤 거부감, 어떤 부정적 인식이라는 것이 그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두 측면 가운데 너무 후자,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과도하게 좀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특히 그 종족 민족주의에서 말하는 민족적 동질성, 이것이 마치 어떤 그 제국주의 내지는 어떤 그 폐쇄적인 민족주의나 팽창주의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죠. 그러나 사실은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한 사회 체제가 한 국가가 구성하는 데 있어서 민족적 정체성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적어도 제 말은 전 지구적으로 어떤 통일된 세계 정부가 아직은 좀 시기상조고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그 영토 경계에 지어진 영토 중심의 어떤 근대적 국민국가 형태가 되살려고 한다면 그 민족국가 국민국가가 성립하고 존립하고 유지 발전되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어쨌거나 근대 국민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뭐 우리 그 한반도만 해도 어쨌거나 그 시간은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남북한이 통일을 이룬 후에 어떤 단일적인 국민국가 형태로 어쨌거나 우리가 모색하게 될 텐데 그때 통일된 국민국가 형태를 모색하고 우리가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회적 통합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사회적 통합을 완결적으로 이루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민족적 정체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민족주의라든가 민족적 동질성, 민족적 정체성 우리 껴안고 갈 수밖에 없다. 이건 존재론적이고 이론 구성적 차원에서 우리가 거부하거나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민족주의를 뭔가 해체하고 제거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가지 언급한 거 너무 과도하게 부정적 측면에 좀 경도돼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 위험성을 무릅쓰고 조금 민족주의라든가 민족적인 어떤 동질성,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지금 발언을 하려고 이제 이 자리에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민족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어떤 평가 진단 좋은데 그거는 개선하고 고쳐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방향은 그걸 빌미로 해서 아예 민족이라든가 민족주의 자체를 해체하려는 단절적인 예를 들면 이제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주체도 이제 과거 같으면 이제 민족 개념이 될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한반도의 경우는 남북한의 어떤 통합이라는 그런 어떤 민족사적 이른바 민족사적 과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 한반도에서는 사회적 어떤 실천 주체가 민족일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완전히 시민으로 이제 거의 제가 볼 때는 개종적인 차원에서 뭔가 민족으로부터 시민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충분히 저도 공감할 수 있지만 그 민족으로부터 시민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하면서 민족적인 어떤 요소라든가 어떤 내용 같은 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스럽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민족주의가 많은 위험성이라든가 문제 있다.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족과 민족주의를 해체할 것인가? 단절하고 새로운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시민적 정체성으로 그냥 우리가 나갈 것인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전히 그 민족이라든가 민족적인 동질성, 정체성, 민족주의는 아직은 해체의 대상이 아니다. 여전히 우리가 안고 갈 수밖에 없다. 그걸 말씀드리면 요렇게 한번 말씀드리죠. 하나는 이제 이론 구성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서구에서도 근대의 어떤 그 민족 단위의 국민국가가 형성할 때 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반도에서도 통일됐을 때 어떤 그 단일형의 어떤 국민국가 형태를 주저하고 우리가 이제 구성해야 되는 과제가 있죠. 근데 한 사회 체제 또는 국가가 형성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원칙이 있죠. 그걸 만약에 통합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이제 그 사회 철학 쪽에서는 가장 최상의 통합 개념이 사회 통합입니다. 독일어로 이제 게젤샤프트 리히에 인테그라지온이 될 텐데 사회 통합이 있는데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위 통합이 하나가 사회적 통합과 체계 통합이 있어요. 사회적 통합이 이제 조지알레 이제 인테그라지온인데 이거는 이른바 이제 하버마스식으로 얘기하면 상징전 재생산 영역, 생활 세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문화적 동질성이라든가 공유 의식이라든가 또는 어떤 정치적 어떤 그 가치에 대한 어떤 공유된 어떤 신념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겠죠. 문제는 이 사회적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사회적 통합이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민주주의 원리라든가 또는 어떤 보편적 정의 원칙, 모든 개인들을 존엄한 어떤 존재로 동등하게 대우하고 뭐 능력 발휘 기회 공정하게 주고 그다음에 헌법적 이른바 헌법 애국주의가 얘기하는 헌법적 가치라든가 이념이 구현되고 발현되고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그 기초적인 어떤 그 기반이 마련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회적 통합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공유된 동질적인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사유 방식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민족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 지평에서 만들어진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음식을 즐기고 같은 풍습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읽어내지 마시고 약화된 이게 바로 민족적 동질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거의 준본능화, 체화된 겁니다. 내재화된 거. 근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떤 막 제국주의적, 팽창주의적, 어떤 폐쇄적 민족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연결할 건 아니다. 어쨌거나 이런 구성적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어떤 민족 정체성, 이때 민족 정체성이라는 것도요.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라든가 집단이라든가 우리 이제 한반도에서는 한민족 공동체가 될 텐데 이런 특정한 공동체에 소속하려는 어떤 갈망, 열망 그 다음에 그 소속감이라든가 소속 의식에 대한 자긍심, 긍지, 헌신, 애국심, 충성심 이런 것들이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할 때 그걸 우리가 집합적 정체성 그게 바로 민족 정체성인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민족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인 사회적 통합이 어느 정도 완결적 수준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보충적으로 이른바 시민적 정체성, 민주주의 의식이 공유라든가 그럼으로써 사회적 통합이 완결적 수준으로 기초가 마련된 그 기반 위에서 비로소 민주주의 원리가 가동되고 작동되고 제도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 우리 버릴 수 없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근대적 어떤 그 개별적인 어떤 그 근대 국민국가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민족적 정체성이라든가 동질성이 왜 또 중요하냐면 이것도 좀 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뻔히 아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유럽을 중심으로 전 지구적 차원에서는 탈민족주의 시대 흐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남북한 한반도도 민족주의, 탈민족주의 시대가 지금 흐름이 지배하고 있는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완벽한이란 말이 좀 애매하지만 어쨌거나 완결된 형태의 민족주의를 우리는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다. 민족주의 시대가 도래한 적도 없고, 사실은 민족주의라는 역사적 시대적 어떤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근대적 민족국가, 근대적 국민국가를 수립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한반도는 그런 의미의 근대적 국민국가, 민족국가 한 번도 수립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한민족 공동체라는 어떤 그런 동질적인 어떤 그 민족 공동체가 지금 분열돼서,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한반도는 아직도 민족주의라든가 근대적 국민국가, 민족국가를 수립해야 되는 미안의 과제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 단순히 형식적인 차원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는 아직도 민족주의가 시대 정신으로 작동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탈민족주의와 민족주의가 공존하고 있지만, 같이 가는 거지만 민족주의도 굉장히 여전히 껴안고 가야 된다. 근데 항상 그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 민족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럽에서는 그 역할이 이제 다 소진됐다고 보는 거죠. 부정적인 결과만 낳고 있고. 그러나 적어도 우리 한반도에서는 산업화해야 되죠. 근대화해야 되죠. 민주화해야 됩니다. 지금 그나마 우리 남한 체제는 산업화, 민주화 어느 정도 됐죠. 근데 민주화 아직도 갈 길 멀지 않았습니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아직도 실질적 민주화 이루어야 되고요. 북한 당연히 민주화해야 되죠. 산업화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통합됐을 때 정말 그 비용이 엄청날 텐데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물적 토대 확보돼야 되고, 민주화 당연히 남북한 통일된 이후에 통합국가 형태, 국가 정체성, 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한 민주사회 체제 당연한 거죠. 굳이 얘기하면 오늘날의 민주주의 원리와 민족주의 논리 가운데 존재론적으로는 민족주의 논리가 선차성을 갖지만 어떤 규제적 이념의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원리가 최상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한반도에서는 근대적 민족국가, 근대적 국민국가를 수립해야 되는 미연의 과제도 있고, 그걸 통해서 산업화, 특히 민주화, 민주주의, 이건 버릴 수 없죠. 이런 두 가지 역할을 하려면 우리는 어떤 그 민족주의, 그 다음에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생산적인 요소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민족적 동질성과 정체성과 연대성과 결속력이라든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아까 제가 모두의 그 통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떤 거부적이고 회의적인 시선이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라고 할 때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평가 있죠. 두 이질적인 정치 체제 하나로 합치는 거 굉장히 지난하고 어렵죠. 그래서 차라리 대안으로 남북한이 어떤 협상에서 공존하는 평화 체제로 가자. 근데 이것도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백낙청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분단 체제가 존재하는 한에서 남한의 민주화도 완결적 형태, 이 분단 체제로 악용하는 이른바 어떤 반통일적 세력이 언제든지 집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순간에 민주화는 좌초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분단 체제를 극복하지 않고 평화 체제의 어떤 평화 공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어떤 현실화 가능성이 더 낮지 않겠는가. 아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전히 민족주의 담론이라는 것, 특히 남북한이 어렵겠지만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신뢰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하고 이해하면서 공감하는 이런 것들. 왜 다문화주의 어떤 그 논리가 동남아시아 이주 노동자라든가 인종적 소수자한테만 해당돼요? 어떻게 보면 문화적 동질성과 정체성, 우린 공유된 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두 개의 어떤 독립적인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어떤 자원도 전혀 다르고 공유된 것이 없는 두 국가가 하나의 어떤 통일체로 통합한다. 이건 어렵죠. 근데 우리는 충분히 어떤 그런 사회 문화적 자산, 공유된 가치, 이념 엄청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런 민족주의적 요소라는 것들이 특히 아까 말한 공유되고 있는 민족적 동질성, 어떤 정체성은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서로 신뢰하고 대화 토론을 통해서 민주적 방식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해 나가는 데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유효하게 쓰일 것이다. 글쎄, 뭐 더 시간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러이러한 요인이라든가 이유만 들어봐도 아직까지 민족주의는 아직 적어도 생명력을 적어도 한반도에서는 다하지 않았다. 특히 아까 사회 구성, 근대적 국민국가가 형성될 때 민족적 정체성과 동질성, 연대성, 이거는 사회 통합력을 산출해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필수 불가라는 요소다. 그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 중간 생략하고, 어쨌거나 이제 문제가 되면은 자 이렇게 민족주의는 버릴 수 없고, 당연히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한의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적 어떤 절차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리라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어떤 시대적 원리인 것이고, 또 우리 남한 체제만 해도 형식적 민주화에서 실질적 민주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말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우리 남한 구성원들한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과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민주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야말로 어떤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현 시점에서 어떤 사회 변혁적 또는 사회 발전적 실천 주체는 당연히 시민이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적 시민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도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뭐 요즘 말로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자율적인 이성적 판단 능력을 갖고 있는 비판적 시민, 중요하죠.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보다 우리 사회가 인간적인,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보다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한 실천 주체는 시민이어야 한다. 이건 맞는데, 이때 시민을 최근에 우리 학교에서도 헌법 애국주의라든가 시민적 민족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민족으로부터 시민으로 완전히 아까 말씀드렸죠, 계종적인 전환을 하려고 한다.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른바 그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민족적인 동질성이라든가 어떤 연대성이라든가 민족의식, 민족에 대한 어떤 뭐 자긍심이라든가, 글쎄 좀 이것도 과한데 한마디로 민족적인 정체성을 탈각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서 민족에 대한 어떤 헌신과 사랑과 충성과 애국심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민주사회의 어떤 헌법적 가치라든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어떤 헌신, 충성,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족적 정체성을 제거한 상태에서 그런 시민적, 민주적 정체성만 갖춘 시민으로 대처하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는가. 특히 우리 한반도 현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탈민족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아직도 민족주의의 어떤 시대 정신이 굉장히 요구되는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기획하신 분들이 한반도 시민, 너무 멋진 용어를 하는 게 적어도 오늘날 현 단계에서 그 남북한을 살아가는 시민들은, 한반도 시민은 서구에서 통용되는 그런 의미의 시민적, 민주적 정체성에 기반한 시민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제거하려고 하는 어떤 민족적 정체성도 여전히 갖고 있는 이런 분단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고, 이 분단 현실로 인해서 생기는 남북한의 어떤 고통과 아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완벽한 의미의 실적 민주화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게 왜 걸림돌이 되고 왜 개인들의 인권이 유린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굉장히 예민하고 감수성 있는 그런 의미의 어떤 민족의식과 민족애와 민족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시민이어야 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성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가 형성되고 존립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두 가지 원리예요. 공동체 원리로 거칠게 제가 표현하면 역사적으로 공유된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신념에 대한 그 가치관에 공유된 거,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공유된 확고한 신념 같은 거, 이른바 시민적 민주적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지금 말이 좀 꼬이는데 이제 공동체라는 것도,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지금 남한 사회만 해도 공동체라는 틀에서 접근하게 되면 문화적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시민적 정치적 공동체, 이 두 가지가 내적으로 결합돼야 된다. 물론 이제 이건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 단계 남한 사회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될 많은 과제가 있다. 민주화 과제, 남북 통합이 필요하다면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걸 수행한 실천 주체,
그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의 사회 발전적 변혁적 주체는 시민인데 이때 시민은 민족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민족적 정체성과 시민적 정체성이 내적으로 결합된 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변증법적으로 그 대리물의 통일을 이룬 시민이면서 동시에 어떤 민족 구성원이 이거를 저는 일단 잠정적으로 한반도 시민이라고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큰 틀에서 그냥 급하게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탈북민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했는데 당연히 이런 어떤 한반도 시민은 남한 구성원뿐 아니라 북한 주민 그리고 통일된 이후에 국민국가 형태에서 살아갈 사회 구성원들의 자격 조건이고 당연히 지금 남한에 와 있는 탈북민들도 그런 의미의 한반도 시민이죠. 그래서 한 가지만 좀 언급하면은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배제적 통합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써본 적이 있는데 적어도 남한에 지금 와 있는 탈북민들이 특정한 어떤 통치 세력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노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어떤 시민 의식, 자신이 어떤 정치적 도구라든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자각들. 이게 이제 오늘날의 어떤 그 비판적 통찰과 반성력을 갖고 있는 근대적 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북한의 어떤 동일한 어떤 민족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어떤 동포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민족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탈북민의 경우에는 더 치열하고 날카로운 비판적 민주 시민의 의식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것도 서구적인 그런 시민의 초점을 맞춘 교육보다는 민족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 바탕 위에서 어떤 그 보편적인 어떤 민주주의 원리를 실천해 나가는 그런 시민을 양성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자, 시간 때문에 지금 마음이 바빠서 좀 친절하지 못하게 그냥 막 급하게 온 것 같습니다. 자, 저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유영 교수님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 5분 초과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른바 민족주의나 민족에 대한 폐기론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아직 그 민족주의를 제대로 달성해 본 적도 없는 나라다 이런 지적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민족적 정체성과 시민적인 정체성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적 정체성에 기초해서 시민적인 정체성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게 오늘의 이 학술 행사에 굉장히 아마 끝까지 이어질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 것 같아요. 그 시민을 둘러싼 이런 부분이고요. 사실은 뭐 서구의 시민론이라고 해서 다 민족적인 거를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루소 같은 사람도 시민의식의 가장 최종 그 높은 단계는 애국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헤겔도 그 기본적으로 인륜성의 문제, 국가에 대한 도덕성의 문제를 가장 높은 단계로 봤기 때문에 시민을 지나치게 이제 개인주의적인 이런 것으로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서구에서도 반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60년대 이미 지금은 퇴직하였습니다마는 그 이대 김대한 교수가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민족사회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이미 60년대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사회과학자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여기 오신 진인진의 우리 대표의 아버님 김진균 선생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게 뭐 아주 마구잡이로 그냥 서구적 개인주의적인 시민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학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깊이 한번 성찰해 볼 여지가 있고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반도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김원태, 오유석 두 분이 발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25분 시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태입니다. 오늘 그 발표자가 김원태, 오유석 둘로 되어 있는데요. 오유석 교수님이 저보고 가서 대표로 발제하라고 해서 원고 중간중간에 보면 밑줄이 굵게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오유석 발표자께서 요거는 빠뜨리지 말고 꼭 강조해라 라는 부분이 원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발제에서 손우영 교수님이 이제 민주주의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근대적 민주국가로서의
가 도래하지 않았다, 미완의 과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사회교사를, 현장 교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늘 어떤 발제들이 나오면 저것들을 어린 시민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만들지, 이제 방법론을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우영 교수님 어제 이제 그 배달된 파일을 보고 민족적 공동체, 민족국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교육과정을 막 찾아봤습니다. 북한에는 그 조선 역사, 그래서 엄청나게 민족주의 교육을 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남과 북의 이제 사관의 차이죠. 거기는 이제 유물 사관에서 주체 사관으로 이제 넘어가 있고, 우리나라는 민중 사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쪽이나 남쪽이나 민족의 그 공동체, 이 한반도에서의 구성원의 역사를 굉장히 장도하는, 그리고 성 교수님이 좀 섭섭해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전 세계에서 민족주의 교육을 가장 강하게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대학교 들어가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오로지 유일한 필수 과목이 한국사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안 봐도 돼요, 학생들은요. 근데 한국사를 안 보고는 수능을 볼 수가 없는 그런 강력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그 국사나 그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 보면 한국사 과목이 있고요. 그래서 선우영 교수님이 굉장히 지금 학자들 몇 명의 그런 발표를 보시고 불안해하시지 않을까. 지금 학교에서는 면면이 민족주의적 교육이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은 그게 표출이 안 돼서 그렇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한국사 수능 필수 과목에서 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덜 했는데, 이제 민주적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제 발제문이요. 앞에 보시면 할머니 남한에 왔는데 이제 그 빨리 돈 벌어서 북에 가고 싶다라는 얘기죠. 자기네 공화국이 싫어서 그거보다 나은 공화국인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 왔는데 이거는 사람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민주적 정체성이 없다. 이러면서 진료하는 거죠. 요 인용문을 보고서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시민 통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북쪽은 어쩔지 못하더라도 남한만이라도 민주적 공동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해놨을 때 북한이 그래 독일처럼 동독이 서독 보고 뭐 썩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 저 정도면 쟤네들하고 합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갸우뚱 하면서 합친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 우리는 양쪽의 공화국의 시민이든 국민이든 인민이든 상대방하고 이렇게 같이 합치고 호흡을 맞춰서 공동체를 이끌어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이 언제쯤 올까? 제가 이제 사회교사 30년을 해서요. 이렇게 현재 교과서나 프랑스나 독일 교과서를 보니까 야, 이거 30년, 50년 돼도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2000년대 들어와서 벌써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 노래를 촛불을 한 3번 정도 들었을 겁니다. 노무현 탄핵 때, 그 다음에 2008년인가요? 한미 FTA 미국 쇠고기 수입 때, 그 다음에 최근에 2016년 말부터 17년까지 안타까울 때마다 한 번씩 늘 광장에서 그렇게 외쳤죠.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남한의 그 민주적 정체성이 약하다는 건 아까 앞에 있는 선 교수님께서도 같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민주적 정체성은 저절로 만들어질 건가? 가끔가다 10년, 20년마다 촛불 시위하면 민주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걸까? 프랑스나 독일이라는 공화국에 보니까 민주적 정체성을 형성해 갈 수 있게 학생들을 초중고부터 공교육에서 하더라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확하게 그렇게 하자. 민주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형성 능력을 초중고에서 안 길러주고 어른이 돼서 니네들이 해라 그러면 그 어른들은 30, 40대 돼서 자기 초등학생 자녀들 손잡고 간헐적으로 촛불 시위에 참여하고 추위에 달달달달 떨다가 또 그렇게 또 참다가 또 들고 일어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공화국인데, 공화국이란 법과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화국의 시민들은 다른 공화국들과 평등한 구성원들과 평등한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는 가운데 주권자 시민들이 자신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체라는 거죠. 그러면 남한만의 스스로의 민주적인 공동체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갈 능력이 우리 시민들한테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북한과 만들자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정치적 협상에만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남북의 당국자들이 잘 협상해봐 라고 미뤄둘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그냥 도입 부분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이렇게 훌쩍 가버렸는데요. 그래서 3쪽 4쪽에 보면요, 3쪽 4쪽에 보면 왜 우리나라가 프랑스나 독일처럼 민주적 정체성을 형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시민들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논증하기 위해서 3장에는 프랑스와 독일의 교과서 목차와 그 교과서들의 간편 비교를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렇구나, 왜 독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꿋꿋하게 난민들을 한 해에 15만, 20만씩 받아들이면서도 그 총리가 16년 이상 계속 메르켈 총리가 총리를 할 수 있었는지, 그런 비밀이 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프랑스의 목차와 그 내용을, 이 3단원을 잘 보시면 앞에 1, 2나 결론 부분에 논증의 근거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상 그걸 일일이 말씀을 다 못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는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나 우리보다 그 선진국인 나라들은, 그러면 걔네들은 어떤 원칙에 따라서 시민들의 민주적 그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능력을 키워주나, 한 60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걸 이제 전부 정리를 해서 한 20가지로 만들어놨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그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10개의 태세로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외국 교과서 중에 저한테 그 아주 굉장히 신선했던 질문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몇 개 여기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막 자료를 주고 질문을 하다가 그들은 무엇에 저항하고자 했는가? 뭐 이런 질문이 나오고요. 권리에 대한 이 오랜 투쟁의 주된 수혜자들은 누구인가? 누구를 위하여 평등은 계속 향상되어야 할까? 이 치료에서 배제되는 집단은 누군가?
기존 질서를 흔들도록 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자료에서 찾아서 제시하시오. 그래서 제가 교사를 하는 동안 이런 질문을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찾아본 적이 없죠. 근데 서부 유럽 국가들은 너무나 당연시 이런 질문들을 교과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 왼쪽은 한국이고 요거는 프랑스 교과서인데요. 우리나라 교과서는 대개 이게 굵은 글씨로 해서 학술적인 분과 학문의 개념이나 이런 거를 주로 설명을 하죠. 법원은 입법부와 행정부 및 어떤 외부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고 있다. 얼마 전에 사법농단, 검찰개혁, 사법개혁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때 쓰인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 학생들은 우리나라 판사님들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재판하고 있구나라고 하고 넘어가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뭐죠? 민사법원이 있고 형사법원이 있고 민사소송법이 있고 형사소송법이 있단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을 보면 프랑스의 법원 단원의 맨 뒷부분인데요. 많은 자료들을 줘요. 이렇게 한 5가지 자료를 주고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냐면 여기 그 빨간 거 3개 읽겠습니다. 프랑스 법원의 주된 결정은 무엇인가? 학생들한테 자기네 사법부의 결정을 찾게 합니다.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은 이 밑에 두었죠. 그 다음에 잘못된 재판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거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나올 수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잘못된 재판이 있을 수가 없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잘하는데 잘못된 재판이 어떻게 나옵니까? 근데 얘네들은 잘못된 재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여론조사가 있으면 우리나라 사법부는 정치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 안 받는 것 같아 라는 자료를 요 밑에다 주고 학생들이 토론을 해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어린이들을 시민으로 인정을 하고 야,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 사법 시스템이 어떠니? 고칠 게 뭐가 있니? 라고 토론을 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어 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를 하니까 서울대에 있는 어떤 교수님은 이런 상태를 차마 신민교육이라고는 말을 못하고 신민적 교육이라고 적자를 이렇게 넣으셔갖고 완화해서 쓰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독립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게 하면 결국은 신민을 육성하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주제를 좀 보시면 여기서 이제 자세히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료집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한국과 프랑스는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수업을 할까 해서 교과서에 한 단면씩만 여기다 실어놨는데요. 한국 도덕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정의 부분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당위론만 주저리 씁니다. 이러해야 된다.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정당성이 부여돼야 된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빨간 여기 그 자료가 3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 자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읽어보면 지역균형선발제도, 장애인 의무교육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우리나라의 정의를 이루기 위한 법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더 정의로워지려면 장애인 의무교육제도가 정말 잘 되고 있니? 뭐가 부족하니? 학생들한테 생각해보고 그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게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넘어가죠.
근데 실제로 그 어떤 공공기관도 한 3% 정도는 장애인을 고용을 하게 돼 있는데 얼마 전 조사에 의하면 청와대라는 공공기관도 그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비율을 지키지 않아서 몇백만 원인가 벌금을 냈답니다. 그건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부도 그랬다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위, 이론, 학술적 용어는 들어가 있지만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고 미래를 상상하면서 어떻게 바꿔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단어 프랑스 교과서입니다. 요 굵은 글씨는 보이시죠? 평등의 향상, 미완의 투쟁. 저 이 단어 보고 굉장히 가슴이 설렜었는데요. 우리는 교과서에 모든 국민에겐 자유권, 평등권이 있다. 끝. 그러고 넘어가는데요. 여기 프랑스에서는 평등은 늘 향상시켜 나가는 거고 이 평등은 완성될 수 없는 투쟁이야.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주고 또 사파를 주고 우리나라가 사회적 평등을 위해서 사회보장제도가 있는데 그 노숙자들이 고소할 수 있고 고소하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추위에 버들버들 떨고 있는 이런 자료들을 주고 많은 질문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사회 현실을 보기 어려운데 이제 이 프랑스 교과서를 보면 얘네들 사회 제도가 우리보다 훨씬 좋다고 하지만 그 나라 국민들에게는 이러한 허점들이 아직도 있구나. 얘네들은 계속 미완의 투쟁을 하고 평등을 향상시켜 나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노동단원입니다. 여기 한국 교과서고요. 요건 프랑스 교과서인데 일단 구성 자체가 본문이 많아요. 근데 프랑스는 본문이라는 게 없이 여기 보면 4개의 자료를 4개, 하나, 둘, 3개네요. 3개의 만화 자료,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을 주고 계속 질문을 하죠. 여기 2개, 여기 4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 사진 같은 거 보면은 1998년에 노동자들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정경련이라든지 이런 사무실에 점거 농성을 해서 거기 업무 보는 서류를 이 아래에 여기에 매달려서 여기 차가 다니는 길거리에다 뿌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 2번에 여기 질문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건물들을 포위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리킵니까? 그러면 우리 아빠가 재벌이나 중소기업체 사장님이다 했을 때 아이들의 느끼는 의미와 우리 아버지가 요새 실직 상태에 라고 해서 느끼는 그 자녀의 느끼는 의미가 다르겠죠. 그래서 감추지 않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 단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우리나라는 선거구 법정주의가 있고 선거공영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선거구를 함부로 바꾸지 못하는 게리맨더링. 박사님 고등학교 다니실 때 이 책에 이 게리맨더링 이 지도 있으셨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이 지도는 우리나라 교과서에 한 60년, 70년 동안 계속 나오는 지도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독일 교과서 같은 경우는 수많은 읽기 자료를 주고 그 안에서 질문들을 유도해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보시면 그대로 잘 실려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과서 내용으로 미루어 봐서 아까 8개의 질문 중에요.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첫째, 학생들을 시민으로 인정하는가? 한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분과학문 지식을 전달하죠. 근데 둘째 딸나게 프랑스에서는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대단원 제목이 어린이이면서 시민이기, 에트로 앙팡의 시도양이거든요. 대단원 제목이 함께 살기입니다. 비브 앙상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시민 되기 뭐 이런 대단원이 툭툭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프랑스는 교과서 제목도 시민교육이지만 그 안에 있는 대단원이 너는 시민이야, 시민이 되어야 해, 그 다음에 함께 잘 살아야 돼, 이런 대단원을 함께 토론하면서 공동체를 더 좋은 상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정치 교양 과목에 해당이 되는 교과서들을 보면 정치적 판단 능력, 정치적 행동 역량 이런 것들이 계속 교과서에서 강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사회 교과서에서 정치적 판단 역량, 뭐 행동 역량 그러면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다 가슴이 조마조마하실 텐데요. 우리가 한참 그 선진국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뒤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학생들을 시민으로 인정하는가에서 보면 프랑스는 초등학교부터 시민 과목이라는 과목이 시민교육 과목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교과서를 받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시민이라는 교과서를 내가 펴고 토론하고 논쟁하니까 내가 시민이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독일은 이제 정치 교양이라고 해서 과목 명칭에는 시민이라는 얘기가 안 들어가 있지만 예를 들자면 맨 아래 독일의 노르트라인 베스트 팔렌주의 헌법 제11조를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의 국가 시민 과목은 교수되어야 할 대상이고 국가 시민적 교육은 의무적인 과제이다 라고 이렇게 주 헌법에 돼 있고요. 이런 헌법의 주들이 여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랑스나 독일 사례를 봤을 때 얘네들은 이 친구들은 학생들을 시민으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공동체의 실제 모습을 분석 비판하게 하는가? 이것도 치명적이죠. 우리는 사회 모습을 실제로 분석하고 비판하게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공동체의 실제 모습은 소개하지 않고요. 하더라도 이렇게 각색을 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현상, 경제 현상, 뭐 사회적 발전의 문제 이런들에 대해서 사실적인 측면하고 가치 측면을 이렇게 분석하고 숙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에는 시사성이 굉장히 높은 학습 자료들이 예를 들자면 시위와 파업하는 장면 또는 그것에 대한 성명서, 뭐 실업자 운동의 사진, 실업 문제 이런 등등 시사성이 높은 자료를 놓고 자기네들의 공동체의 실제 모습을 분석해보고 비판하게 한다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아주 한쪽씩 보여드렸는데요. 그 안에서만 잘 들여다봐도 이 둘째의 전제가 맞는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주권자인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인지,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교과서를 보면 이 공동체, 이 우리 국가, 우리 공화국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야 라는 게 아주 교과서에 명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과서는 그런 거 없이
뭐 가상의 사회를 상정한다든지 또는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법학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어휘나 제도나 또는 규정들 이런 걸 설명할 뿐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나 독일 교과서에서는 시민들이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서로 토론하고 판단해보고 그리고 이제 행동에 이르도록 합니다. 다음 장에서 참여라고도 썼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참여라는 의미는 그냥 그 무리에 끼어 있는 것, 단순하게 끼어 있는 것만도 참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단순 참여만이 아니고 행동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시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만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정치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하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유럽 친구들이 마스크 안 쓰려고 하는 거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그 교과서 몇 면에 흐르는 정신을 보면 내가 정치적 행동에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자유가 침해되면 나는 그 행동을 억제해야 돼 라는 정신들이 교과서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단락의 굵은 글씨, 까만 글씨를 보면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내 자유가 중요하지만 내 자유 외에 다른 사람의 자유가 더 보장이 돼야 내 자유도 보장이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깊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두 줄 보시면 생각하고 토론하고 판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회 참여 행동에 이르도록 한다. 거기 지금 괄호하고 프랑스어로 써놨는데요. 랑가즈망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락숑 그래갖고 행동까지 학생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시민들 자신이 입법과 정치의 주체라는 점이 강조되는가? 입법과 정치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글쎄 그런가? 라고 한번 멈칫하면서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논리적으로 우리는 입법의 주체이면서 정치의 주체인 건 논리적으로 맞는데 실제 삶 속에서 국회의원 뽑아놨으니까 국회의원이 법 만드는 거고 대통령 뽑았으니 대통령이 정치하는 거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독일이나 서부 유럽이나 프랑스의 교과서에 보면 세세하게 이 권력은 당신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너에게 행사되는 권력의 질이 달라져.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단락에 보면 서부 유럽의 시민교육 교과서들은 그러면 이제 여기는 영국도 포함이 되죠. 입법이나 경제 문제, 정치 분야에서 시민들이 개선 방안을 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프랑스 초등학교 교과서를 봤는데 그 뒤에 보니까 프랑스는 청소년 의회가 제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청소년 의회에 내가 어떻게 참여해서 어떻게 정치적 주체로서 활동을 할 것인지가 교과서에 명확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교 대상국들은 학교 시민들이 입법과 정치의 주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가? 우리나라 교과서나 도덕이나 사회에서는 정언 명령으로, 즉 단언적 명령으로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은 공동체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써져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내가 어떤 주제를 갖고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참여나 행동을 할 수 있는지는 교과서에서 분석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과서는 학교 시민들을 공동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고 할 수가 없는데, 이제 프랑스나 독일 보면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상황을 주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뭐가 있겠는지 자기네들끼리 토론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할 건지 또 조별로 토론하게 하고 발표하게 하고 거기까지 나갑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구성원들의 공존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죠. 우리나라는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공존보다는 그냥 내가 잘 살아남기, 내가 더 사회적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성취하기, 그래서 성적도 줄 세우고요. 그래야 좋은 대학 가지, 네가 하고 싶은 건 대학 가서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하는데, 프랑스나 독일 교과서에 보면 정확하게 저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공존이라는 개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고집이 있다면 도덕 교과서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런 이제 용어들은 많이 나오는데,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공존을 할까라는 것까지는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시민교과서에서 보면 한국의 교과서는 그냥 법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친구들의 대단원의 제목은 자유를 위한 법원, 그 다음에 시민을 위한 법원, 원자를 제가 빠뜨렸네요. 이렇게 해서 4단원에는 자유를 위한 법원이 나오고, 그 법원은 누구를 위해서 행동하고 판결을 해야 되냐면 시민을 위해서 법원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기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유, 함께 살기 위해서 평등, 만들어가는 가치. 아까도 평등은 끊임없는 투쟁이라고 프랑스 교과서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교과서 보니까 평등 그러고 만들어가는 가치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자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자유가 아니고 함께 잘 살기 위한 자유고, 평등은 우리가 끊임없이 진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 가치다. 그리고 끝까지 형성돼야 될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그 공존의 관점에서 교과서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 정치교양 교과서를 보면 그 어떤 대단원의 부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경제와 생태학이 공존 가능한 길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경제에서 생태학 얘기하면 경제학자들이 싫어하죠. 그리고 생태학이 강조가 되면 경제 발전이나 경제 성장은 더딘다 라고 해서 터부시하는데, 이들은 아예 대단원의 부제목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생태 환경을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길이 뭘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합니다. 이게 독일의 중학교 정치교양 교과서의 대단원의 부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봐도 이 친구들은 구성원들의 공존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국가는 어린 시민들이 더 나은 공화국의 구성원으로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하는가? 그러니까 어린 학교 시민들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국가 공화국 공동체를 더 나은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육성하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맨 아래 단락에 보면 7, 80년대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프랑스는 시민 교육을, 독일은 정치 교양 과목을 이제 마련을 하고 있고, 지금 30년, 40년 운영을 해왔죠. 독일 바로 위에 있는 스웨덴은 2018년부터 개정 교육과정에 시빅스라는 과목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은 이렇게 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제가 발표 원고에도 적어 놓은 것 같은데 미 합중국의 50개 주 중에 46개가 사실은 시빅스라는 과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처럼 초등학교부터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별도의 공화국 구성원들 훌륭한 공화국의 형성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목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요. 여기 표를 보시면 2016년 조사 결과입니다. 여기 노란 바가 초등학교 기간이고요. 가운데 보라색이 중학교고 이쪽이 고등학교입니다. 별도의 교과목으로 여기 보면 separated subject인데요. compulsory입니다. 강제적인 게 아니고 의무적이고 기존의 사회과나 역사과나 지리과 교과군에서 separated, 분리된 명확하게 시민 교육으로 교과를 채택해서 하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22개로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이게 2016년 기준입니다. 2018년에는 이제 스웨덴이 여기에 합류를 했고요. 그러니까 왜 처음에 독일은 정치 교양 교육, 그 다음에 프랑스 시민 교육 그러다가 20, 30년 전에는 이렇게 막 우후죽순 늘어났을까? 그건 자기네들 그 사회 구성원들의 민주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도덕에서 잘해, 사회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민주시민 교육? 우리나라 도덕이나 사회과는 다 자기네들 분과학문 부여잡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김동준 소장님이야 오유석 교수님에서 성공에 대한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많이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결론 부분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걸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좀 오바해서 다른 분의 흥사단 시민사회 연구소장의 말씀을 끝에서 인용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의 공화국 갖고는 하나의 국가 갖고는 안 되겠다. 두 개의 국적을 가져야 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적과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으니까 공화국의 국적까지 가져야겠다. 그럼 그 공화국의 국적이 뭘까? 우리 시민들은 20년 동안 그렇게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외쳤는데 저희 연구소에 청년 인턴이 와서 지금 한 20대 중반이나 후반 됐을 것 같은데요. 저기 중고등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공화국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공화국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그랬더니 옛날에 그 드라마 있잖아요. 제5공화국이요. 그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을 다 내려받아서 봉화국 그러고 검색 용어를 쳤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를 해놓고 키워드로 공화국이 안 나와? 막 하다가 이제 공화 치니까 나왔습니다. 공화 치니까 어디에서 나오냐면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사회 사상의 하나로서 공화주의가 소개가 되더라고요. 이게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서 공화국의 모든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논쟁하는 거라고 하면서 공화국이 뭔지를 안 가르치죠. 아마 공격적으로 질문하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회교과서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서로 권력 분립해서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 그게 잘 되면 공화주의지 뭐가 되겠어요? 뭐 다른 뭐가 있겠어요? 특별한? 아마 이렇게 변명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민주적 정체성을 형성해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북한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통일은 빠른 시일 내에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족한 점은 그냥 중간에 몇 가지만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원고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원태 선생님, 오해석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충분히 프랑스 같은 데서의 민주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내용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시민적 주체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김원태 선생님, 공화국이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어디 법에 나와 있나요? 법상 안 됩니까? 공화국이란 말은 주로 북한을 지칭합니다. 아십니까 혹시? 헌법에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당황하셨어요. 일본에 가서 저 제일동포들 중에서 약간 이북하고 가까운 분들은 다 북한을 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모르셨어요? 아니 우리 촛불에서 그렇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그런데 공화국은 북한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만 그런다고? 아니 영화도 보면 많이 나잖아요. 예. 우리 공화국은 할 때 그 공화국은 북한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어쨌든 두 개의 정체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 조금 아마 뒷부분 세션에서 이 문제가 또 본격적으로 아마 조금 더 논의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발제문은 충분히 다 시간을 드리지 못했던 거 양해 말씀드리고 내용을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션 두 발표 잘 들었고요. 첫 번째 세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